이강민의 잡지사 2월 호 13번째 페이지. 드디어 본인의 실제 나이로 주기율표 원자 번호를 따라잡게 된 주기율표의 작은아버지, 숭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로도 활동하고 계신 곽재식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곽재식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이걸 축하할 일이군요.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그만큼 이제 불혹을 넘겨서 이제 40대 중반의 원소를 만나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과학계, 교육계, 증권가가 주목하는 코너죠. 원소 오퍼너 타임인 주기율표. 오늘 바로 43번째 원소를 곽재식 작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벌써 여기까지 왔군요. 네, 누가, 감개무량합니다. 본인이? 네, 원소가. 예. 저야 뭐 네. 한 해 뭐 버티고 있으면 뭐 계속 뭐 나이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자, 오늘의 원소 직접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의 원소 테크네튬입니다. 테크네튬. 테크네튬? 테크네튬. 뭐 테크노춤 생각도 나고요. 사실은 뿌리가 거기에 있는 거 맞고요. 테크네튬이 정말 제가 짐작하기에는 진짜 네네. 테크네튬만 이렇게 할애해서 하나의 코너로 독립해서 다루는 것은 정말 전 세계 방송 사상 전무하다? 아주 드물었을 거예요. 전문가는 있긴 아닐 겁니다. 있었겠지. 왜냐하면 테크네튬이 쓸모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테크네튬과 관련된 뭐 이런 어떤 산업이나 그런 게 필요한 곳에서 가끔 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문은 아니겠지만 정말 드물 것입니다. 이건 좀 왜냐하면 생소한 원소다, 인정? 그렇습니다. 이거는 진짜 생소하다 쳐줘야 돼요. 이거는 예. 왜냐하면 이거는 뭐 제가 뭐 이 원소 오퍼너 타임 주기율표, 우리 주기율표 시간 할 때마다 예. 이거 생각보다 많이 맞아요. 쓰이는 건데 네. 이거 혹시 못 들어보셨냐고 이런 류의 말씀을 좀 많이 드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테크네튬은 좀 그렇지 않습니다. 테크네튬은 거기서 벗어나 있습니다. 어. 테크네튬이 일단 뭐가 큰 문제냐면 예. 뭐가 진짜 지금까지 우리가 다뤄왔던 원소들하고 아주 진짜 현격한 정말 급이 다른 어떤 하나의 큰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 지금까지의 우리가 이야기했던 원소들은 기본적으로 이거 어떻게 보면 자연을 탐구한다는 게 당연히 이래야 될 것 같지만 있었던 원소를 우리가 과학기술 발전하면서 발견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딘가에 묻혀 있거나 어딘가에 다른 거하고 섞여 있어가지고 정체를 모르고 있었는데 우리가 그걸 탐구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이런 원소가 있었네 하면서 찾아내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죠? 예. 테크네튬은 그렇게 있던 거를 찾아낸 게 아닙니다. 세상에 없는 건가요? 테크네튬은 기본적으로 세상에 없는 거를, 세상에 아주 없진 않아요. 굳이 말하자면 있긴 있어요. 예. 그런데 사실은 그것보다는 네.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아. 개발해낸 겁니다. 처음 그러니까 아닌가요, 저희 원소? 그렇죠. 예. 지금 이게 처음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주기율표 시리즈 한 모든 원소들은 다 어딘가에 뭐 묻혀 있거나 떠돌아다니거나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찾아낸 거거든요. 예. 이 테크네튬은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이런 게 없었는데 사람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이 이 테크네튬을 만들어내 가지고 확인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게 한 1930년대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 나타난 지 100년도 사실 안 된 거예요, 아직. 그러네요. 네. 어쩐지 좀 이름이 좀 새거 느낌이에요. 네, 사실 조금 좀 세밀하게 따져보면 사실은 100년 그거 외에 예외적으로 자연적으로 있는 경우가 있긴 있는데 있긴 있는데 대부분 절대 만들어서. 다수는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거나 활용하는 거는 다 인공적으로 개발하고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딴 원소들하고 지금까지 다룬 모든 원소들하고 이 뿌리가 지금 하나 다르다라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크네튬이라는 이름도 결국은 뭐에서 나온 말이냐면 우리가 기술, 뭐 기능 이런 거를 테크놀로지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그리스어의 뿌리가 있는 말인데 그 말하고 같은 뿌리의 말이 번영이 돼가지고 이거는 사람의 기술을 통해서 사람의 기술로 만들어낸 거다라는 뜻으로 테크네튬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이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름부터도 뭐 좀 되게 좀 다르죠. 뭐 우리 저기 뭐죠 헬륨 같은 것만 해도 이거는 태양의 물질이다라고 해서 헬리오스를 따서 헬륨 뭐 이런 식으로 그게 어디서 나왔는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름을 붙였는데 이거는 인공적으로 개발된 거기 때문에 맞아. 이거는 기술의 물질이다라는 뜻으로 테크네튬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신비롭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처음 발견됐나요? 그게 이제 참 절묘하고 교묘한 건데 어떤 걸 발견한 거니까. 그렇죠. 일단은 우리가 원소라는 거를 만들어내는 거는 되게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몇 번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연금술 이런 건 불가능하다. 원소를 서로 조합을 바꿔가지고 이 원자를 저 원자와 갖다 붙이고 저 원자가 붙어있던 걸 이 원자를 떼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의 물질을 하나로 바꾸는 거는 뭐 여러 가지로 가능하지만 대표적으로 그냥 숯덩어리에 들어있는 탄소를 잘 모양이 좋게 잘 배열을 맞춰가지고 탄소 원자가 잘 달라붙게 만들면 다이아몬드가 된다.
요런 거는 우리가 좀 공을 들이면 할 수 있지만 뭐 산소를 탄소로 바꾼다든가 뭐 탄소를 질소로 바꾼다든가 이런 거는 매우 어렵다. 예, 예. 사실 기본적으로 그건 그냥 불가능하다고 본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불가능한 것까지는 아니고 아, 그래요? 핵 반응이라는 반응이 일어나면 그러니까 뭐 어떤 별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반응이라든가 아니면 뭐 원자력 발전소의 원자로 속에서 일어나는 반응이라든가 방사능을 띤 물질과 관련된 그런 반응이 일어나면 네. 핵 반응이라는 아주 특이하고 이상한 현상, 강한 에너지가 동반되는 현상이 일어나면서 네. 아주 가끔 사실 아주 가끔이라고 하는 하지만 또 뭐 찾아보면 양이 적어서 그렇지 어디에나 좀 있습니다. 있긴 있다. 핵 반응이 일어나면서 한 원소가 다른 원소로 바뀌는 현상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 이제 그 원소가 이제 생기는 그런 게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는 말은 네. 그런 것 중에서 우리가 제일 좀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인위적으로 활용 뭐 별 속에서 뭐 핵 반응이 일어나서 원소가 생긴다더라. 우리가 별을 뭐 만들거나 뭐 별을 마음대로 관리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물론 뭐 대전의 유성구에서 핵융합 연구하시는 분들이 네. 억돌이 마스코트 아, 오늘도 그치. 그려놓고 네. 그 관련된 연구를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만 예, 예. 아직까지는 뭐 연구 도중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하기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대체로 핵 분열 내지는 방사능 물질을 이용을 해가지고 뭔가 없던 물질을 뭐 어떻게 만든다든가 있던 물질을 없게 한다든가 뭐 원소를 새로 만든다든가 원소를 변형한다든가 그런 식의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러고 나서 좀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방사능 물질이라고 하는 것들의 대부분은 특히 자연적으로 우리가 쉽게 손에 넣을 수 있는 방사능 물질이라고 하는 것들의 대부분은 방사선을 내뿜으면서 한 원소가 다른 원소로 바뀌는 게 방사능 물질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렇다는 말은 우리가 방사능 물질이다라고 부르는 거는 네. 그 원소로 계속 유지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다른 원소로 쓱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운이 좋게 그런 거 없습니다만 네. 운이 좋게 어떤 원소가 있는데 네. 그 방사능을 띠고 있는데 가만히 갖다 놓으면 그거는 방사선을 내뿜으면서 금이 금으로 된다. 변환하더라. 오. 그런 게 만약에 있다면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게 있다면 예. 그거 연금술 가능한 그런 게 되겠죠. 그죠? 그러네요. 근데 그런 거 뭐 인위적으로 그거 어떻게 만들어 볼 수는 있는데 그건 뭐 사실 뭐 상업적으로 의미가 있을 수준이 단가도 안 아니고 맞고 그런 게 예. 없는데 그 외에 좀 언뜻 보기에 이거가 이렇게 되나 싶게 변화하는 그런 것들은 꽤 있습니다. 뭐 제일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오늘의 이 테크네튬하고도 연결되는 이야기로 생각을 해보면 그 방사능을 내뿜는 그런 물질들 중에 이렇게 방사선을 내뿜고 다른 원소로 변화하는 것들을 좀 구분을 해가지고 알파선을 내뿜으면서 알파 붕괴라는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방사선을 내뿜는 그런 원소들이 있고 네. 베타선을 내뿜으면서 베타 붕괴라는 과정을 겪으면서 변화하는 뭐 그런 원소들이 있다. 이런 식으로 방사능 물질들을 뭐 구분을 해놓은 게 있거든요. 네.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 초점을 맞출 거는 이 베타 붕괴, 베타선입니다. 베타선을 내뿜으면서 변한다? 내뿜으면서 변화하는 그런 방사능 물질들입니다. 그런 예. 물질들이 방사능 물질들 중에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런 네. 근데 테크네튬도 뭐겠어요? 테크네튬도 그 중에 하나라는 거죠. 좀 되게 친숙할 만한 거 하나 좀 골라보면 네네네. 항상 있는 거 우리 주변에 그러니까 우리 주변 나의 몸에도 항상 있는 걸로 생각을 해보면 혹시 기억나시나요? 사람 몸에 수분이 제일 많기 때문에 수분 H2O 산소하고 수소가 사람 몸속에 많이 들어있을 수 있는 원소일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그거 빼면 나머지 원소 중에서는 뭐가 사람 몸에 제일 많다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탄소? 탄소. 예. 이거를 기억하시는군요. 탄소. 그리고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들은 사람이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세균이든 다 탄소가 많은 편이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죠? 예. 그 탄소 같은 경우에 보통은 탄소의 무게가 한 수소의 12배 정도 됩니다. 12배 정도 됩니다. 네네. 근데 가끔 가다가 14배 정도 되는 조금 무거운 탄소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요. 그것도 기본적으로 뭐 성질은 일반 탄소하고 똑같습니다. 예. 근데 이런 약간 무거운 탄소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베타선이라는 방사선을 내뿜으면서 베타 붕괴를 거쳐가지고 다른 원소로 변화해버립니다. 그래서 방사능을 띤 탄소가 일반 탄소들 사이에 섞여가지고 성질이 같기 때문에 구분이 안 되거든요. 예. 방사능을 띤 탄소가 일반 탄소들 사이에 섞여가지고 네. 아주 적은 미량이 지구상에 항상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요.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예. 이게 공기 중에 돌아다니고 있어요. 공기 중에 탄소가 어떤 물질이 되어가지고 돌아다니고 있을까요? 탄소 C
기호로 표시하면 C죠.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 CO2 그렇구나. 형태로 공기 중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물질 중에 예. 아주 미량은 항상 방사능을 띠고 있어요. 아주 미량한 방사능을 띠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는 말은 식물이 광합성을 하면서 그 이산화탄소를 빨아먹고 식물이 쑥쑥 자라나겠죠. 그죠? 그 식물을 사람이 뜯어먹잖아요. 예. 뭐 쌀이든 뭐 감자든 네. 설탕이든 뭐 다 식물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그렇죠. 그래서 식물이 이산화탄소를 빨아먹은 게 자기 몸속에 들어와가지고 영양분이 된 게 다시 사람이 식물을 먹으면서 사람 몸속에 들어와가지고 사람의 피와 살이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사람의 피와 살 속에도 항상 일정한 양의 이 방사능을 띤 탄소가 항상 일정량은 들어 있습니다. 그러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는 말은 무엇이냐? 예. 모든 지구상의 동물은 정밀한 방사능 측정기로 측정을 해보면 네. 탄소가 들어있는 이상은 네. 탄소로 안 되어 있는 동물 없어요. 지구상에 있는 동물은 무조건 탄소로 되어 있어요. 그래요. 예, 탄소가 무조건 거의 주성분에 가깝게 많이 들어있어요. 예외가 한 예외 정도 그러니까, 없나요? 그러니까 예. 그런 거 있을 수 있죠. 예. 예를 들어서 내가 조개인데 네네. 나는 조개도 사실은 그래 조개라고 칩시다. 조개인데 조개는 껍질 같은데 칼슘 성분이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나는 이 껍질만 엄청나게 키워가지고 나는 칼슘이 진짜 많다. 네. 그 탄소보다도 칼슘이 더 많다. 이런 동물 가끔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렇지만 탄소 없이 있을 수는 없어요. 탄소는 지구상의 생명체는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그렇군요. 예. 왜냐하면 DNA를 만들기 위해서도 단백질을 만들기 위해서 탄소는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동물들은 모든 식물들은 모든 세균들은 모든 사람들은 다 지구상의 이산화탄소에 서려 있는 그 방사능을 띤 탄소의 비율하고 크게 차이가 안 나는 정도의 방사능을 띠고 있는 탄소가 몸에서 항상 측정이 돼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정밀 방사능 감지기 손을 이렇게 갖다 대면 삐삐삐삐 그렇게 항상 그게 측정이 돼야 돼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왔는데 측정을 했는데 하나도 안 나왔어. 예. 그럼 무슨 뜻이에요? 의심을 해봐야 되네요. 그냥 외계인일 거야 아마. 아니면 뭐 기계인간이나 이럴 거야. 예. 탄소로 지구상에서 자연스럽게 지구에서 살면서 지구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들이마시면서 자라난 식물이나 동물을 먹고 커온 모든 사람은 예. 그 지구의 이산화탄소 속에 섞여 있는 방사능이기 때문에 양이 작아가지고 몸에 해롭지 않기 때문에 그냥 아무 별 그거 신경 안 쓰는 건데 예. 되면 측정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갑자기 뭐 심하게 보통 사람보다 한 10배 측정된다. 예. 라고 하면 뭐 집에 이상한 핵물질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이 사람도 뭐 외계인인 거지. 나무 인간. 뭔가 저 먼 외계 행성에 예. 지구에 있는 이산화탄소보다 방사능이 훨씬 더 많이 깔려 있는 뭐 그런 행성에서 살다가 그 겉모습만 살짝 사람으로 변장해온 그런 애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런 장난스러운 이야기만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실제로 과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는 걸로 뭐가 있냐면 예. 그렇다는 얘기는 예. 모든 지구상에 있는 생물들이 그렇게 활동을 하다가 네. 이 생물이 죽었어요. 그럼 더 이상 숨도 안 쉬고 뭐 먹지도 않겠죠, 그죠? 그렇죠. 그 상태로 땅에다가 가만히 묻어놓으면 네. 이 새롭게 어떤 이 방사능을 띤 이산화탄소 성분이 보충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이렇게 땅에 묻혀 있는 그런 생물은 네.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가 갖고 있는 방사능이 방사선을 내뿜으면서 탄소가 점점 변해가면서 없어지는 작업만 겪을 거 아니에요. 보충되는 일은 없겠죠. 건가요? 결국은 그건데 예. 그거하고도 조금 더 다르게 예. 살아있는 상태, 그러니까 활발하게 이렇게 산소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하고 뭔가 반응이 일어나면서 뭔가 변화를 겪으면 그렇죠. 예. 방사능이 계속 들락날락 할 테니까 예. 그러면 거기 있는 성분의 방사능이 얼마나 뛰는지를 검사를 해보면 살아있는 생물하고 별 차이가 안 날 거란 말이에요. 일단 죽은 지 오래 지나가지고 땅속에 묻혀있는 상태로 오래 돼 있으면 네. 그런 식의 어떤 교환 같은 게 없기 때문에 네. 방사능이 좀 약해져 있겠죠. 그렇죠. 이거 뭐 조금 더 정밀하게 분석을 하려면 더 세밀하게 분석할 수도 있는데 일단 제일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방사능이 약해져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 되게 정밀 분석을 해야 되긴 합니다. 네. 그래서 오래된 유물 같은 거 꺼냈는데 그래서 골동품이다. 이거 신라시대 물건이다. 예. 이거 1500년 된 물건이다. 라면서 꺼냈는데 네. 측정을 해봤더니 방사능이 그냥 어저께 잘라낸 뒷산 나무 짝대기하고 똑같이 나왔다. 그럼 이건 1500년 묵은 물건이 아닌 거지. 작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대를 측정하는 방법을 탄소 동위원소 연대 측정법이라고 합니다. 들어봤죠. 네. 이 뜻이구나. 대충 한 이 방사능을 띤 탄소 2g을 채취를 해가지고 예. 일반 탄소 말고요. 방사능을 띤 탄소 2g을 채취해가지고 그게 방사선을 다 내뿜고 그것만 이렇게 밀봉해놨을 때 방사선을 다 내뿜고 1g만 남아있을 때까지 변화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한 5,000년 정도다라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없어졌는지를 가지고
이게 지상에 있는 이산화탄소하고 교류를 하지 않으면서 얼마나 묻혀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되죠. 이런 과정이 베타 붕괴입니다. 그래서 베타 붕괴를 하는 베타선을 내뿜는 그런 방사능을 띈 물질들이 널려 있어요. 그러니까 널려 있다는 게 널려 있다는 게 양이 되게 적은데 함량은 되게 적은데 네. 어디에나 아주 희미하게 퍼져 있어요. 있긴 있어. 우리 손에서도 그게 나오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탄소는 아니지만 우리 지난 시간에 다뤘던 걸로 칼륨, 포타슘이라는 거 있었죠. 옛날에 다루는 거. 네. 옛날에 칼륨이라고 불렀고 그걸 뭐 칼륨을 한자로 쓰면 가리라고도 쓰기 그렇죠. 때문에 가리. 뭐 청산가리 할 때도 네. 그 칼륨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영어식으로 읽어서 포타슘이라고 하기도 한다라는 거 있는데 예. 포타슘도 이런 식으로 방사능을 띈 게 좀 많아요. 띈 함량이 좀 섞여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연 상태에. 그래요. 예. 사람 몸에도 포타슘이 좀 있거든요. 예. 사람 뭐 칼륨이 든 거를 많이 먹어야 몸에 좋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다는 얘기는 그 속에 들어있는 포타슘 때문에도 사람 몸에서 방사능이 좀 나와요. 방사선이 좀 나와요. 그렇구나. 예. 예. 그래서 양이 적어서 그렇지. 네. 그래서 이런 얘기하면 조금 그럴 수도 있는데 예.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 가끔 이제 기사 같은 거 보다 보면 네. 어떤 거는 방사능이 별로 심각한 문제가 될 정도가 아니다. 안전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뭐하고 되게 비유를 많이 하냐면 바나나하고 비유를 많이 하거든요. 아 그런 거 봤어요. 예, 바나나 하나 정도에서 나오는 방사능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예. 바나나가 포탄 안에 들어있는 그 포타슘이 내는 방사능 거기서 나오는 방사선을 주로 따지는데 이 포타슘 같은 경우에도 따져보면 이 베타 붕괴라는 걸 내면서 변화해 나가는.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이거 양이 적기 때문에 굳이 뭐 그렇게 하실 필요 없는데 바나나를 밀봉해 놓고 오래 기다리면 네. 거기에 있는 이제 방사능이 점점 조금씩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사선을 내뿜으면서 계속 없어지는 겁니다. 예.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굳이 이렇게 해야지 방사능 좀 또 줄어든다. 몇천 년 지나면 또 예. 반감되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거 뭐 천년씩 기다릴 필요 없어요. 그거 뭐 양이 원래 적기 때문에. 네네. 테크네튬도 바로 그런 어. 식으로 베타선을 내뿜으면서 베타 붕괴를 하는 방사능 물질이거든요. 예. 근데 테크네튬 같은 경우에는 네. 그 방사선을 좀 빨리 내뿜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뭐냐? 네. 우연히 지구에 테크네튬이 생겨가지고 지구의 어딘가에 테크네튬 광산 같은 게 있어가지고 테크네튬이 좀 묻혀 있었다고 하더라도 예. 지구가 생긴 지 46억 년이 지났잖아요. 그렇죠. 그 사이에 이미 방사선을 내뿜고 다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네. 변했다. 그래서 다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다 예. 사라지고 이미 다 막 뒤엎어지고 해가지고 예. 지금 흔적도 안 남아 있을 걸로 보고 있어요. 뭘로 변해요? 그래서 지구상에 테크네튬 뭐 여러 가지로 테크네튬 종류가 좀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변하게 되는데 결국은 중요한 건 뭐냐? 그래서 지구상에는 테크네튬이 자연적으로 안 남아 있는 게 기본이에요. 예전엔 있었다. 한들. 예전에는 아마 있었을 거예요. 예외 지금 말씀드린 거 말고 예외가 있긴 있는데 예외는 진짜 극소수니까 일단 제외하고 기본적으로는 우리 지난 시간에 말했던 뭐 몰리브덴이나 뭐 이런 거하고는 다르게 테크네튬은 사라지고 없어요. 먼 옛날에는 아마 있었을 거예요. 네네. 아마도 먼 옛날에조차도 없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구도 우주의 나이가 뭐 137억 년, 138억 년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구는 생긴 지 한 46억 년 정도 됐다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구가 생기는 재료가 모일 때 테크네튬은 이미 생겼다가 지구가 되지도 있네. 못하고 사라졌다라고 하면 재밌다. 사라졌다고 하면 없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테크네튬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지구에는 없다고 볼 수 있는 물질입니다. 그렇다는 말은 그런 방사능을 이용하는 핵 반응을 이용하는 그런 어떤 인공적인 장비 같은 걸 이용을 해가지고 사람이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거죠. 가장 뭐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하면 원자로를 가동하면 거기서 별의별 희한한 핵 반응들이 다 일어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실제로 그렇게 많이 합니다. 원자로를 가동하면 우리나라의 대전의 유성구에 있는 하나로라는 원자로에서도 실제로 그렇게 해요. 원자로를 잘 이용을 하면 거기에 테크네튬 같은 게 좀 생깁니다. 조금 더 실용적인 걸 말씀을 드리면 테크네튬이 아니라 방사능을 띤 몰리브데넘이 먼저 생기거든요. 그래요? 방사능을 띤 몰리브데넘을 갖다 놓으면 방사능을 띤 몰리브데넘은 이 방사선을 내뿜으면서 테크네튬으로 살살 변하거든요. 천천히 변합니다. 사람이 좀 쓰기 좋은 정도의 속도로. 그래서 일단은 방사능을 띤 몰리브데넘을 구해가지고 내가 테크네튬을 쓰고 싶은 곳에 테크네튬 병원 이런 데서 쓰거든요. 테크네튬을 쓰고 싶은 곳에 몰리브데넘을 꽂아 넣으면 거기서 테크네튬이 솔솔 새어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걸 보통 거름 장치를 자동으로 이렇게 해놓습니다. 거름 장치라기보다는 이렇게 채취하는 장치를. 그럼 그거 갖다 놓고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요 소젖작이라고 많이 불러요. 업계에서. 뭐예요? 소젖작이라고 많이 불러요. 소젖작이? 왜냐면 뭐 비유적으로 아침마다 나와가지고 소젖 짜는 거 비슷하다고. 소가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몰래부대놈이 있는 거고 거기서 우유가 나오는 게 아니라
테크네툼이 조금씩 나오는 거죠. 그럼 그 테크네툼 좀 생겼네. 그거 이렇게 가져다가 예. 이제 뭐 사용하고 이런 식으로 예. 실제로 원자로에서 인공적으로 사람이 만들어서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예. 이거를 초창기 과학자들이 몰랐어요. 이럴 줄 몰랐어요. 몰랐겠지. 테크네튬도 그냥 우리가 발견을 아직 못해서 그렇지 어딘가에 밖에 있을 줄 알았어요. 이 대체로 어떤 경향이냐면 있을 줄은 알았다. 근데 뭐냐면 주기율표의 순서상에는 나오게 돼 있으니까. 그렇죠. 맨델레이프가 빈칸으로 만들어두고 그런데 우리가 대충 지금까지 생각을 해보면 우주에서 제일 흔한 물질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혹시? 수소. 수소 우주에서 제일 흔해요. 예. 우주에서 두 번째로 흔한 물질이 헬륨이거든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 뭐 탄소, 수소, 산소, 질소 이런 게 공기 중에도 뭐 흔하고 뭐 사람 몸도 그런 걸로 돼 있고 그렇죠. 흔한 편이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에 비해서 금, 은 이런 건 좀 귀하잖아요. 희귀하죠. 불이 이런 것만 해도 좀 잘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대충 실제로도 그럴 만한 이유도 있는데 과학적으로도 대충 과학자들이 옛날부터 어떤 감을 갖고 있었냐면 수소처럼 가벼운 거는 좀 흔하고 무거운 거는 좀 귀하다라는 그런 경향성을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럴 수 있겠다. 나름대로 과학적인 이유도 있어요. 거기에는. 테크네튬 정도면 금이나 이은 이런 거에 비하면 좀 앞쪽에 있거든요. 예. 그래서 테크네튬 정도면 있을 줄 알았어. 좀 흔한 게 있을 줄 알아서 사람들은. 테크네튬 정도면 찾아낼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수많은 과학자들이 특히 20세기 초에 엄청나게 많이 도전하면서 달려들어가지고 내가 테크네튬 찾아냈다. 테크네튬이라고 이름도 안 붙였겠지 그때는. 내가 만델레프가 예언했던 그걸 찾아냈다. 나 노벨상이다 이런 사람들이 역사에 이름을 남긴 사람들만 해도 한 5-6명 돼요. 그렇구나. 착각이었어요 전부 다. 이거는 그런 식으로 지구에서 찾아낼 수 없는 거였어. 그러네. 예. 제일 그런 시리즈 중에 불쌍한 사람으로 어떤 일본 과학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찾아낸 다음에 그 마리아 스코도스카 퀴리가 물질을 찾아낸 다음에 폴로늄이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폴란드를 따서. 그때 당시에 자신의 조국 폴란드가 러시아와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점령을 당했기 때문에 나라를 잃은 상황이었는데도 자랑스럽게 자기 나라에 폴로늄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러시아 과학자들도 그 물질을 폴로늄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게 이런 진짜 멋진 그런 히트를 친 적이 있었는데 그거를 보고 멋있다고 생각을 했는지 일본 과학자가 니뽀니움이라고 그 이름을 붙였어. 니뽀니움이라고 자기 개발한 거를. 아니었거든요. 착각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 사람이 왜 그런 사람 아까 많다고 했잖아요. 이 사람이 왜 불쌍하냐면 이 사람이 새로운 원소를 발견한 거는 맞았어요. 나중에 한 뭐 100년 지나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발견한 거는 레늄이라는 딴 원소였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 여러 사람들이 노리고 있던 이 테크네튬에 해당하는 원소가 아니라 아니었어. 제3의 딴 원소였는데 근데 그것도 그때까지 발견 안 된 거였거든요.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굳이 이 테크네튬에 매달릴 게 아니라 그치. 그냥 마음을 비우고 그치. 이게 뭘까라고 그냥 차분하게 접근했으면 다른 칸을 채웠으면 되는데. 그러면 딴 칸을 채우면서 새로운 원소를 발견하고 니뽀니움이라는 걸 발견했다라고 할 수 있었을 텐데 괜히 경쟁이 치열하던 그 테크네튬 자리에 있는 거를 내가 발견하겠어 막 이런 거에 너무 쪽에 있으니까 엄청 궁금했나 보다 다들. 실패했어요. 이 사람은 뭐 원소의 발견자 이런 걸로 전혀 이름을 못 알고 뭐 니오니움 있지 않아요? 그거 다른 거예요? 이게 일본 사람들이 대단한 게 그러고 나서 이제 100년 이상 한참 세월이 지나가지고 나중에 이제 현대 과학 기술이 발달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인공 원소라는 거를 엄청난 장비를 이용해 가지고 막 다 만들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 나라에 엄청난 인공위성 만드는 장치를 설치를 해놓고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장치를 막 몇 달 동안 계속 연속으로 가동을 해가지고 진짜 막 100만 분의 1g도 안 되는 아주 적은 분량의 새로운 원소를 딱 만들어낸 다음에 이거를 내가 니오니움이라고 이름 붙이겠다. 내가가 아니죠. 우리들이 니오니움이라고 이름 붙이겠다. 그 과학자랑 상관없는 거구나. 그 과학자는 직접 상관은 없는데 저는 약간은 의식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때 뭐 자포니움이라고 하자라는 얘기도 있었고 뭐 딴 뭐 사람 이름을 따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굳이 니뽀니움으로 한번 실패를 했는데 니오니움이라고 비슷하게 그렇게 한 거는 기어코 약간 한을 풀자 약간 이런 국가적으로 기어코 그거 그때 우리가 좀 실수했었지. 그렇지만은 우리가 끝까지 그렇게 미끄러지지 않아. 약간 이런 느낌도 이건 뭐 비공식적인 겁니다. 그런 느낌 조금 납니다. 그래서 테크네튬이라는 건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거고요. 이거 찾아내는 과정도 그래서 1930년대 과학자들이 그런 방사능을 이용하는 장치 뭐 이런 거를 뒤져가지고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찾아낸 이야기가 좀 제일 유명한 편이냐면 입자 가속기라는 장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설명하자면 좀 긴데 몇 번 알려주셨죠. 지금은 생략하고 하여튼 뭐 방사능 이런 거와 많이 관련된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를 가지고 실험을 한 걸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약간 가속기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어네스트 로런스라는 미국의 과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가속기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 사람 인생이 그냥 가속기예요. 처음에 박사학위 딴 다음에 연구를 하면서 조그마한 가속기 만들고
그걸 연구한 다음에 더 큰 걸 개발하겠습니다. 예. 더 큰 거 만들고 예. 그걸 개발해서 몇 년 연구하다가 더 큰 걸 개발하겠습니다. 연구를 하고 그러다가 은퇴 앞두고 제일 큰 걸 만들겠습니다. 만들었다가 은퇴하고 후학들에게 너희들도 가속기 많이 만들어라. 약간 삶이 가속기 이런 인생을 사신 그런 분이거든요. 근데 그 분이 초창기에 개발한 가속기를 오랫동안 쓰다가 이제 낡아가지고 신형 가속기 개발되고 했으니까 버릴 때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마 이탈리아 쪽에서 온 과학자들일 거예요. 뭐 에밀리오 세그레, 카를로 페리에 이런 사람들이 그 버릴 거 우리한테 좀 주십시오라고 한 거예요. 당근 거래하듯이. 우편으로 보내셨다는 얘기를 제가 어디서 읽은 것 같아요. 택배로? 네. 택배는 뭐 그때는 없었겠지만 하여튼 그래서 이탈리아에 보내줬는데 이 사람들이 아이디어가 좋았던 거지. 방사능을 가지고 그렇게 실험을 많이 한 그런 장비의 한 구석을 잘 들여다보면 분명히 이런 방사능 반응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핵 반응이 일어날 때 만들어질 수 있는 인공 원소가 있을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으로 그 버리는 가속기 부시래기를 잘 뒤져보니까 진짜로 몇 년 동안 그 수많은 방사능 반응 속에서 핵 반응이 인위적으로 일어나가지고 그때까지 정말?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테크네튬이 거기에 박혀 있었다라는 거를 찾아낸 거예요. 이탈리아 그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이거를 개발한 거는 로렌스와 그 동료들이죠. 그렇죠. 이걸 만들어낸 사람들은.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그냥 쓰레기라고 생각한 거야. 쓰레기 뭐 의미 있다고 생각했겠죠 분명히. 근데 그것까지는 자기가 관심사는 크게 아니었던 거예요. 흙 속에 진수가 뭐 있었네. 알아서 그건 당신들이 잘 분석해 보시고 난 더 큰 가속기 만들래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이탈리아 분들은 저게 사실은 파본 뭐 있을 것 같은데 파가지고 테크네튬을 개발한 뭐 이런 일화가 있었던 것이죠. 촉이 좋았다. 그러니까 하나만 좀 얘기해보면 안 돼. 하나만. 말씀하시죠. 그래서 테크네튬이 이렇게 이제 발견됐어요. 테크네튬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베타 분결을 하면서 베타선을 내뿜는 그런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베타선을 이용한 무슨 실험이나 뭐 그런 거를 할 때 테크네튬을 이용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베타선이라는 게 의외로 많이 쓰여요. 그래요. 근데 사실은 이 말하면 또 괜히 좀 말이 복잡해지는데 사실은 베타선을 이용하는 실용적인 장치 같은 데는 또 테크네튬을 안 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뭐 단가나 이런 문제 때문에. 근데 그냥 과학적으로는 원론적으로는 베타선이라는 게 이제 방사선이기 때문에 엑스레이 같은 엑스선 같은 좀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더 약하고 좀 뭐랄까요? 더 하잘 것 없다고 하면 좀 그렇고 더 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렇게 말하면 너무 길어지겠다.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는 게 많은 사람은 걸리는 게 많아. 그래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좀 정밀한 측정을 할 때 사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웬만한 방사선 같은 거는 종이 한 장을 이렇게 막으면 종이 한 장을 그냥 뚫고 나갈 거 아니에요. 엑스선 같으면 종이 한 장으로 막아봐야 종이 한 장을 가리고 있어도 뼈 다 찍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웬만한 방사선 같은 거는 얇은 건 다 뚫고 지나가거든요. 베타선 좀 힘이 없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종이 한 장은 뚫고 지나가는데 종이 두 장은 못 뚫고 지나가고 이런 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종이 두께 측정할 때도 사용합니다. 그래요? 종이를 균일하게 일정한 두께로 생산을 해야 되는데 진짜? 우리 회사에 종이가 진짜로 우리가 원하는 품질대로 정확하게 생산이 되고 있는지 한번 품질 검사를 해보자. 이럴 때 베타선을 쏘가면서 통과하는지 안 통과하는지 얼마나 통과하는지 뭐 이런 식으로 테스트하고 뭐 이런 거 하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분야에서 베타선이라는 걸 많이 쓰는데 하다못해 미세먼지 측정할 때도 베타선 씁니다. 그래요. 우리 길 가다 보면 미세먼지 측정하는 기계 같은 거 있죠. 그 안에 베타선이 나오는 그런 물질이 들어있는 수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밀하게 볼 수 있다는 게 그 한 장과 두 장 사이를 보고 싶으면 쓸 수 있다는 그러니까 건가요? 통과하는지 안 통과하는지를 보는 거죠. 왜냐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엑스선 같은 거는 워낙에 쑥쑥 잘 통하기 세기 때문에 쏘면 뭐 종이 한 장으로 가려봐야 방사선 쫄고 있는데 종이로 막으면 막아지겠습니까? 다 뚫고 온단 말이에요. 근데 베타선은 잘 조절하면 얘가 힘이 없기 때문에 종이 한 장으로는 못 막지만 종이 두 장으로 막으면 막아진다. 이런 정도로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놓으면 종이 두 장으로 막았는지 한 장으로 막았는지 반대쪽에서 측정해 보면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베타선 느껴지네. 한 장으로 막았구나. 베타선 안 느껴지는데 종이 두 장 이상 갖다 댔네. 요거 차이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즘 뭐 지하철역 같은 데도 설치돼 있고 그다음에 뭐 지하철역 아니라도 일기예보 같은 데서도 가끔 얘기해 주죠. 미세먼지 뭐 나쁨입니다. 좋음입니다. 얘기해 주죠. 미세먼지 측정하는 장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미세먼지 측정하는 장치로 제일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베타선을 이용하는 장치입니다. 기계 안에 베타선을 발생시키는 그 들어 있어요. 장치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 장치가 기계 안에서만 작동하는 거예요. 그 근처에 가서 베타선 나온다 뭐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기계 안에서만 베타선 쏘고 받고 다 하는 겁니다. 그 안을 바깥에 있는 공기가 이렇게 한번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공기에 만약에 공기가 맑은 공기다라고 하면
베타선이 잘 통과하겠죠. 아무것도 없는 맑은 공기니까. 음. 그러면 쏜 베타선만큼 베타선 100을 쏘니까 100이 다 감지가 되네. 하여튼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네. 근데 오늘 미세먼지가 좀 심하다. 그러면 바깥에 공기를 빨아들여서 쓱 지나게 하면 미세먼지라는 별거 아닌 물질조차도 베타선을 좀 막는단 말이에요. 예. 그럼 100을 쏜 베타선이 그거를 다 지나가지 못하고 미세먼지에 가로막혀가지고 98 정도만 지나간다, 뭐 77 정도만 지나간다, 이 정도가 측정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미세먼지 심하네, 안 심하네. 아, 그런 측정 장치로 많이 사용하거든요. 예. 네, 그래서 베타선이라는 게 뭐 사람 몸에서도 아까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맞아요. 이런 실용적인 기술적인 용도로도 많이 사용됩니다. 그런데 테크네튬이 그거의 기준이야. 성능이 좋기 때문에. 아, 그래요. 그 기준으로는 많이 활용되긴 하는데 네. 단가 문제라 이런 것 때문에 실용 장비에는 딴 게 좀 들어가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무거운 탄소 뭐 이런 것도 사용하고 네. 뭐 포타슘 뭐 이런 거 사용하고 딴 게 들어가는데 의학 계통에서는 테크네튬을 아직도 많이 씁니다. 주로 테크네튬을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테크네튬을 이거 이렇게까지 하는 경우도 있긴 있으니까 네. 테크네튬 먹으면 아주 조금만 먹는 거예요. 예. 몸에 해롭지 않을 만큼만 네. 조금만 먹으면 사람의 소화관을 따라서 이렇게 쭉 흘러가겠죠. 그렇죠. 예. 그러다가 뭐 소장, 대장 다 지나갈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런데 그 지나가는 모습을 바깥에서 관찰하면 네. 그 따라다니는 데서 방사선이 계속 나올 테니까 바깥에서도 알 수 있겠죠. 방사선 그러네. 측정기로 딱 보면 지금 위까지 내려갔다. 지금 십이장까지 내려갔다. 예. 소장까지 내려갔다. 네. 대장까지 내려갔다. 다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오해를 좀 하실 수 있어가지고 살짝 말씀드리면 요때는 또 하필이면 베타선을 측정 안 하고 감마선이라는 걸 측정하기는 하는데 아, 그래요? 하여튼 뭐 같은 원리적으로 테크네튬이에요. 예. 이렇게 측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렇게 쭉 따라가는데 12지장쯤에서 이게 12지장을 따라서 소장 대장으로 안 내려가고 옆으로 자꾸 샌다야. 이럴 수 있겠죠? 그럼 이 사람은 12지장에 무슨 구멍이 있거나 이런 것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죠? 그렇군요. 예. 이거보다도 이건 진짜 대충 이건 진짜 뭐랄까요? 어린이들은 그런 거 안 보나? 하여튼 되게 쉬운 상황이고 예. 이거보다 훨씬 더 정밀한 상황도 볼 수 있습니다. 테크네튬 이용하면. 그래서 주로 암 진단 같은 거 할 때 아니면 몸의 상태가 좀 진짜 특이하고 이상한 것 같다라고 할 때 테크네튬을 주사를 하거나 먹여가지고 그렇게 볼 때가 있습니다. 그걸 이렇게 보는구나. 저도 건강검진하러 가다가 정밀 진단 한번 받아보라 가지고 어디 병원에 갔더니 테크네튬 주사 한 방 맞자고 해가지고 테크네튬 한 방 맞아본 적 있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면 그게 몸에 어디로 혈관을 따라서 어디로 흘러가는지 다 배달 보입니다. 어플 배달 기다릴 때 보듯이. 예. 그거보다 훨씬 잘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의료용으로는 아직도 테크네튬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테크네튬을 이거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회사들이 주로 해외 회사들이 많거든요. 캐나다 같은 데서 많이 만들어서 판매를 합니다. 예. 근데 가끔 그런 데가 어디 고장이 났다 이러면 수급이 안 좋을 때가 있어요. 네. 그럼 우리나라의 병원에서 쓸 테크네튬이 없어지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네. 그럼 그런 거 나올 때마다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에도 원자력 발전소도 많고 원자력 기술도 많이 발달해 있는데 이런 것도 우리도 좀 하자 이런 거 막 이야기 나올 때도 있고 그런데 2009년인가 그때 그래서 대전에 유성구에 있는 하나로라는 원자로에서 그건 원자력 발전소는 아닙니다. 발전용으로 만들어 놓은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우라늄 집어넣어가지고 원자로 돌리는 건데 거기서 그래가지고 급하게 테크네튬 만들어가지고 병원에 막 공수하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테크네튬을 그런 식으로 급하게 좀 임시적으로 만들면 테크네튬이 나오는 순간 바로 베타 붕괴를 하는 베타선을 내뿜는 그런 식으로 밖에 안 만들어지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몰리브덴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테크네튬 조금씩 나오고 이런 식으로 잘 못 만들어요. 테크네튬을 바로 뽑아가지고 판매하는 식으로 팔 수가 없는데 그러면 한 6시간 정도만 지나면 테크네튬 다 없어집니다. 방사선 내뿜고. 그러니까 지구에 안 남아 있는 거죠. 그러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병원에서 필요하다는 병원 목록을 받아놓고 대전의 유성구에서 만들어지자마자 자 밟아 해가지고 자동차로 막 전속력으로 바로 보내는, 써야 할 때 보내줘야겠네. 그런 식으로 했던 그런 적이 2009년에 한번 있기도 했었죠. 그렇군요. 하나만 하고 넘어가면 안 됩니까? 진짜 하나만. 시간이 근데 얼추 찼다는 건 벌써요? 알려드리고. 예. 하나만. 예, 일단 말씀하시죠. 하나만. 예. 이거 하고 끝내도 되겠다. 정말요? 끝내도 되지 않을까요? 미련 없겠습니까? 이거 하나만 일단 하고. 이거 들어보죠. 하나만 하고. 예. 자, 그런데 네네. 쭉 이야기를 말씀드렸잖아요. 1952년에 테크네튬이 발견된 지 한 20년 채 안 지났을 때죠. 좀 세월이 지날 때죠. 지났을 때죠. 과학자들이 우주 저편의 별을 관찰하다가 어떤 별의 색깔을 분석해 보던 가운데 우리 태양의 빛을 분석을 해가지고 거기에 헬륨이 있다라는 걸 알아냈듯이 우주 저편에 멀리 있는 어떤 별을 분석을 하다가 그 별에
테크네튬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낸 거예요. 테크네튬이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지? 그러니까 별 색깔 분석하면 알 수 있어요. 그래요. 예. 헬륨 있다는 거 알아냈듯이 같은 원리예요. 같은 원리로. 예. 네, 테크네튬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예. 근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테크네튬은 잠깐만. 우주가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좀 있었다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지구에도 없는데 거기에 어떻게 인공 원소인 테크네튬이 있느냐? 신생아별이란 뜻인가? 그럴 가능성도 감 좋으시네. 이게 지웅배 선생님하고 대화를 많이 하시다가 예, 그렇게 되신 건가? 어깨 너머로.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예. 그런데 그때 그거 되게 되게 잘 보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것도 진짜 연구해 볼 가치가 있는 방향이었는데 예. 그때 당시에 봤을 때 그 별은 신생별처럼 안 보였어. 신생별처럼 안 그럼 보였어. 어떻게 남아 있을 수 있지? 신생별이라기보다는 약간 뭐 초신성 뭐 이런 거하고 연결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별의 수명하고 별의 일대기하고 연관지어서 보는 거 되게 좋은 방향이에요. 예. 그때 그 별은 그렇지도 않아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신비로운 거야. 그래서 예. 그때 당장은 아니었겠지만 예. 그래서 뭐 외계인 SF 뭐 소설 이런 사람들이 이런 거는 원자력 기술이 있는 사람들만 인공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건데 그렇지. 이거는 외계인들이 뭐 근처에서 핵 전쟁을 한 다음에 혹은 뭐 원자로를 가동해가지고 핵 폐기물을 많이 만든 다음에 저 별에다가 버려서 저렇게 된 거 아니냐 뭐 그런 SF 소설을 지어낼 만한 그런 아주 기묘한 상황이었죠. 풀렸습니까 미스터리가? 과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해보니까 별이 크기가 굉장히 커지면 소량이긴 하지만 별 속에서 일어나는 좀 특별한 핵 반응에 의해서 테크네튬이 미량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긴 있는 것 같다라는 게 이제 밝혀졌고 요거는 아직도 뭐 테크네튬 별, 테크네튬 스타라고 해가지고 좀 연구를 많이 하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깨림칙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씩 있거든요. 그래요. 그렇게 해가지고 저 정도까지 많이 생길까? 또 다른 방법으로 생길 수는 없을까? 우리나라에도 몇 년 전에 숭실대의 어떤 대학원생분이 논문 이걸로 하나 쓰셨던 걸로 제가 왠지 기억이 나는데 요거 좀 재밌게 연구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요. 이게 말 나온 김에 비슷한 걸 하나만 진짜 하면 안 될까? 하나만. 이거 하면 미련 없으시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오케이. 그러니까 같은 계열의 이야기, 같은 계열. 같은 계열. 참 같은 계열이라고 할 땐 끝나고 또 하나 또 하던데. 아니야. 이거 진짜 이 계열로 마지막. 오케이. 이 계열로 마지막. 이제 테크네튬 이거는 테크네튬만 굳이 나온 건 아닌데 진짜 이상한 일로 또 어떤 게 있었냐면 아프리카 서부 쪽에 보면 가봉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가봉 알죠? 가봉. 가봉 우리나라의 자동차 중에 이 승합차류의 자동차를 우리나라에서 별명으로 흔히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봉고차라고 우리나라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게 이제 승합차 차종 중에 초창기에 나와서 굉장히 많이 팔렸던 차가 봉고라는 제품명으로 팔렸기 때문에 그게 이제 고유 명사가 일반 명사화된 것인데 포크레인처럼. 그 이름을 왜 봉고라고 붙였느냐에 대해서 명확한 설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근데 그 중에 이게 약간 부정됐어요 최근에는. 왜냐하면 그 회사 관계자분들이 별로 그렇게 지지를 안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부정됐는데 한때 파닥에 많이 돌았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때 당시에 가봉에 그러니까 70년대 후반에 그리고 이 사람이 계속 90년대도 대통령 했어요. 가봉 대통령이 봉고 대통령이었거든요. 그 성이? 네. 봉고 대통령이 70년대 후반에 우리나라에 70년대 중반일 거예요. 70년대 중후반에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엄청 환대를 받고 간 적이 있습니다. 오마르 봉고 대통령. 네, 엄청 환대를 받고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뭐 북한하고 남한하고 약간 경쟁 이런 것 때문에 가봉이 어느 나라 편을 드느냐 막 이런 걸 갖고 괜히 영화 경쟁이 모가디슈에 나온 것처럼. 뭐 그런 식으로 막 여러 가지 외교전. 그런 희한한 일 때문에 가봉하고 우리나라가 괜히 되게 막 친해진 듯한 이런 느낌이 막 들고 봉고 대통령이 막 연일 화제가 되고 막 별의별 이상한 이야기가 돌고 했던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때 파닥에 돌았던 것 중에 봉고 대통령을 약간 기념하기 위해서 혹은 뭐 봉고라는 이름을 사람들이 좀 이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해가지고 승합차 이름을 봉고라고 붙였다라는 설이 한때 되게 파다했습니다. 좀 신나요 그리고. 뭔가 이런 뭐 이렇게 리듬이카란 악기 같기도 하고. 근데 뭐 지금은 정설은 아닙니다. 지금은 뭐 그거를 그 회사 분들이 그거를 지지해 줘야지 그게 딱 맞아 떨어지면 정설이 되는 건데 그렇죠. 그 회사 분들이 뭐 그거를 굳이 크게 지지는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가봉이 왜? 그 가봉이 프랑스 침략 받았던 나라거든요. 근데 프랑스가 원자력이 되게 발달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가봉에 가가지고 우라늄을 많이 캐갔어요 프랑스 사람들이. 1900 그 봉고 대통령이 있을 시절에도 70년대 그 봉고 대통령이 한국 가고 좋은 추억 많이 만드셨어요. 그 시절에도 프랑스 사람들이 가봉해 가지고 우라늄 많이 캐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하여튼 좀 줄여서 얘기하자면 그런 적이 있었는데 우라늄 광산에서 프랑스 사람들이 우라늄 캐다가 보니까 거기에 마찬가지로 인위적인 그런 원자로라든가 원자력 발전소라든가 아니면 뭐 핵무기라든가 이런 거를 사용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흔적 같은 게 자꾸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 근처에서. 예. 거기가 이름이 오클로 광산이라는 곳이에요. 오클로 광산이라는 곳에서 예. 그런 인위적인 핵시설의 흔적이 자꾸 발견되는 거예요. 가봉에 그런 기술이 있나? 예. 더군다나 예. 가봉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 그런 흔적이 나타난 시대를 지층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한 20억 년 전 정도가 나와요. 한 18억 년 전에서 17억 년 전, 뭐 20억 년 가까이 전 시대가 나오는 거예요. 이때는 지구상에 뭐 사람은커녕 공룡은커녕 없지. 대부분 생물이 없었을 때거든요. 뭐 세균이라든가 미생물 이런 것들이나 좀 있었을 때거든요. 예. 그런데 그 시기에 핵시설의 흔적 같은 게 발견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테크네튬이 있던 흔적도 나왔습니다. 인공원소로 가속기의 아버지 로렌스가 몇 년 동안 실험한 장비에서 캐냈던 그런 정도의 고도의 1930년대에 사용하던 실험 장비에서 우리가 미량 흔적을 발견해낼 수 있었던 그 테크네튬의 흔적 같은 게 20억 년 전에 20억 년 전 흔적에서 나온 거예요. 아까 그 별과 비슷한 케이스인가? 그거하고는 또 다르죠. 이건 뭐 그래요? 별 속도 아니고 지구의 일부니까. 그렇지. 그래가지고 이것도 뭐 이거는 이제 프랑스에서 바로 연구를 해갖고 발표를 해가지고 이거는 그런 거예요? 식으로 이상하게 이야기 흘러가진 않았는데 예. 그거 뭐 초장에는 이상한 생각하는 사람들 많았겠죠. 혹시 20억 년 전에 20억 년 전에 지구에 외계인이 한번 왔다 갔나? 20억 년 전에 외계인의 우주선이 추락을 해가지고 그 안에 있던 어떤 뭐 원자로가 폭발한 게 지금 가봉에 여기에 묻혀 있는 건가? 별의별 생각을 다 할 만한 상황이었겠죠. 근데 프랑스 연구진들이 결국은 연구를 해가지고 결과를 뭘로 이야기를 했냐면 지금은 우라늄을 좀 캔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바로 원자로에 넣을 수 있을 만한 연료가 될 만한 그런 품질이 나오지 않습니다. 뭐 이런 농축 이런 과정을 거쳐야지 그 정도의 품질이 되는 걸로 변환이 되는데 20억 년 전의 과거에는 그런 해결료로 쓸 수 있을 정도의 고품질 우라늄이 자연 상태에도 어느 정도 있었을 것이다라고 본 거예요. 그리고 이게 들어보세요. 이게 좀 신비로운 이야기인데 마지막에 우연히 그러니까 이게 어떤 류의 이야기냐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죠? 월악산인가에 있었던 것 같아요. 월악산이요? 우리나라에도 약간 뭐 바위 얼굴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연적으로 생긴 바위인데 딱 보면 사람 옆얼굴하고 너무 비슷하게 생겼다. 그런 거 있지. 뭐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있죠. 뭐 곰바위, 뭐 여우바위, 뭐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대전엔 계족산이에요. 산 이름이 심지어 닭발산. 뭐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우연히 자연적으로 희한하게 절묘하게 모양이 닮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이 프랑스 과학자들이 추측한 바로는 이 가봉의 오클로 광산의 지하에서는 20억 년 전에 우연히 고품질 우라늄이 마치 사람이 건설해 놓은 원자로와 비슷한 모양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우연히. 그런데 그 사이를 마침 지하수가 흘러가가지고 물이 들어가 줘야지 핵 반응이 일어나기 원자로의 그 핵 분열 반응이 조절되면서 일어나기 시작하거든요. 마침 거기에 지하수가 흘러가면서 자연적으로 원자로 같은 것이 발생을 해버렸다. 이 말이 되게 차라리 외계인이 그럴싸하다. 아니 우연히 어떻게 그 복잡한 원자 시설 핵시설이 그래서 이게 저게 뭐 사람들이 함부로 방문할 수 있는 곳은 아닌데 세계적인 약간 자연유산 같은 곳입니다. 저게 약간 어떻게 보면 바위가 사람 얼굴 닮았다라는 것보다 훨씬 더 절묘한 우연이잖아요. 우연이라고 한다면 그죠? 근데 그렇게 보고 있고 이것을 흔히 가봉 오클로 광산의 천연 원자로 이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의 결론인가요? 지금까지 결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뭐 테크네튬이니 뭐니 별의별 게 다 생겼던 거죠.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 17억 년 전 그 먼 과거에 이게 우연히 이렇게 생긴 다음에 물이 없으면 작동을 멈추게 되거든요. 이건 우리 일반적인 원자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이 다 사라지면 그럼 뭐 녹아내리든지 해가지고 정상적인 작동이 안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거기서 열이 계속 나오니까 물이 다 언젠가는 없어지는 과정에서 원자로가 저절로 꺼졌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거는 뭐 사람이 인위적으로 가동을 한 게 아니잖아요. 우연히 그런 모양으로 생긴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지금 추정하기로는 아무도 모르는 그런 땅 속에서 한 10만 년, 20만 년, 30만 년 동안 자기들끼리 계속 이렇게 가동되고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믿으세요? 이게 진짜 말이 된다고 보세요? 근데 이게 조금 더 나가 보면 이게 이제 이게 뭐 신비로운 현상이네 이러고 지나갈 수도 있는데 이게 조금 더 나가 보면 약간 이거하고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이야기를 우리가 뭘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냐면
우리가 지진의 피해나 화산의 피해 이런 걸 우리가 되게 걱정 많이 하잖아요. 네. 한반도에도 화산 뭐 백두산 폭발한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일본에는 지금도 뭐 연기 풀풀 나는 화산들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화산이나 지진이 우리에게 많은 피해를 끼치는 자연 재난 중에 하나란 말입니다. 네, 네. 뭐 그리고 자연 재난 아니고 우리에게 이로움을 주는 것 중에는 온천 같은 것도 있고 땅 속에서 뜨거운 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럼요. 예. 땅 속에 뜨거운 열기라는 게 도대체 왜 있을까요? 보통 그냥 웬만한 동굴 같은 데 들어가면 오히려 시원하지 않나? 왜 땅 속에 어떤 데는 그렇게 뜨거운 열기로 그 절절 끓는 게 도대체 왜 있는 걸까요, 도대체? 그거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하던 가운데 예. 그 열기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땅속 곳곳에 박혀 있는 방사능 물질들이 내뿜는 그 열이 땅속에서 차고 채이고 쌓이고 쌓이다 보면 예, 예. 뭐 마그마를 만들어내고 아. 땅을 지글지글 녹일 정도의 열이 된다. 그 어딘가는 뭐 시원한 바람 맞아가지고 밖으로 흩어질 것도 없고 그러니까. 예, 예. 그래서 그런 화산, 지열, 온천 그 열의 근원 중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게 땅속에 있는 방사능 물질의 작용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럼 그게 어떤 물질이 어느 정도의 방사능 활동을 벌여가지고 그 정도 열을 만들 수 있느냐라는 거를 생각을 할 때 했을 때 우리가 가봉의 오클로 광산이라는 걸 한번 본 이상 네. 이런 일이 땅속 깊은 곳에서 지금도 어느 순간 지금은 사실 좀 안 일어나겠지. 그렇지만 과거에 먼 옛날에 언젠가 이런 일이 가봉의 오클로 광산 말고 지하 3,000km 엄청 깊숙한 곳에서 일어나고 사실 딴 데서도 사실 한 700군데 정도 일어났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우연한 경우가 700군데가 있을 수도 지구가 있다. 넓으니까. 아, 예. 700군데 좀 너무 많이 잡았나요? 네. 그래서 예. 그런 것도 어떤 화산과 그런 지열의 원인 중에 일부가 될 수 있다라고 야. 상상을 해본다면 예.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어떤 지진이나 화산을 연구하는 우리의 안전과 관련돼 있는 연구하고도 연결고리가 그러네. 간접적으로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방사능 연구 이런 것이 그런 식으로도 관계가 연결고리가 있는 것인데 네. 테크네튬이라는 우리가 인공적으로만 만들 수 있다라는 게 기본인 물질의 흔적이 이렇게 가봉에서는 봉고 대통령의 나라인 이곳에서는 우연히 이렇게 흔적이 남기도 했다라는 사실 참으로 신기하다라는 그러네. 이야기죠. 아, 재밌긴 재밌는데 어떻게 그런 우연이 신기합니다. 얘기 듣다 보니까 50분 가까이 찼네요. 아 벌써 진짜 시간 빨리 간다. 벌써 이렇게 됐군요. 예, 그렇습니다. 자, 쉽지만 테크네튬에 대해서는 요 정도 저희가 한번 배워봤습니다. 43번째 원수였고요. 곽식 작가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